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제가 선거 도울 때 박근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정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잘 되던가요? 저는 그런 안티 연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준표 후보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고요. 이준석 후보는 빅텐트론에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될지 여기는 엄연히 이준석 후보도 들어가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떠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제3정당의 예. 후보로서는 독자성을 분명히 일단 해두는 것이 나중에 연대를 하더라도 그게 낫고 혹은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독자성을 미리 분명히 하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뭐 정치적으로는 교과서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이럴지는 봐야겠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한 주자를 대선 주자로 선출한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 또 그때는 연대를 생각해보는 처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에 좀 힘든.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둔 사람이다라고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도 윤석열 정부 탄생에 굉장히 큰 공로 기여를 했던 그런 장본인이 또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주자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이런 인사가 후보가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연대의 필요성이 있다 쪽으로 좀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반대로 김문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친윤색채가 짙고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라면은 이 의원으로서는 독자 노선을 더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뭐 우리 단일화한다 이제 그 기준은 아닐 것 같아요. 무슨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우리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지지율 차이가 아주 막상막하할 때 치열할 때. 그때 되면 이준석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재명 대표 앞서가고 국민의힘이 좀 처져 있다,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할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아주 아슬아슬하다 하면 대선 이유를 노릴 것이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예, 그렇죠. 아슬아슬하면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손을 잡아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이겼다 하면 그럼 이준석한테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어차피 세석 가지고 있는 개혁신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권을 창출한 정부의 그 집권 여당이 들어가서 자기 어떤 사무처 당제도 다 인수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또 가져갈 수 있고, 네. 당권에도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아주 치열한 경합 상황이다. 그러면은 단일화 가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대선 완주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전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렇게 3자 대결을 붙였더니 이준석 의원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어요. 예, 그 조사에서 14% 정도 이렇게 나온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놀라셔서 전화가 오십니다. 네. 저는 이 14%는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유의미한 지지율들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자꾸 엮어가지고 네.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뭐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판을 새로 짜고 싶은 것이 네.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항상 지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 보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 때문에 방탄하고 이런 일이 네. 많으시고, 저는 김문수 장관 같은 분도 사실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래의 구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과 비정상, 이런 구도, 이렇게 재편돼야지만이 저는 개혁신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반 이재명 연대 이런 건 솔직히 너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제가 선거 도울 때 박근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정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잘 되던가요? 저는 그런 안티 연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준석 의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바로 판 읽기에 정말 귀재잖아요. 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몇 퍼센트 차이로 진다는 걸 예. 소수점까지 예측해냈잖아요. 예.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해서. 예. 자, 이번 대선판을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명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고, 또 뭐 제3지대 빅텐트 토론도 있고, 민주당에서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재편해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저는 동탄 선거 때도 예측했던 게, 네. 처음에 저랑 상대했던 후보가 한 46% 정도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얻는 지지율과 비슷하죠. 근데 저는 저 지지율이 30% 후반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지지층이 거의 이제 사실 제3대 후보 쪽으로 온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솔직히 공약 나오는 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AI 얘기했던데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상 AI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국민들에게는 한심하게 비춰질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완전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엔 3파전 또는 네. 다자구도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을 세대별로 보면 2030 예. 그리고 TK가 상당히 지지가 강합니다. 예. 자, 2030 TK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의 문제를 다뤄온 것을 항상 높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장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해결이 아니라 방치하려고 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살아갈 날이 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불로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자신들은 그 결과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정치인도 뭐 합의했으니까 잘 된 거다 이런 식의 그냥 이야기만 하지 실제 젊은 세대가 한 사람당 최소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서 할 말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TK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네. 지금까지 승리를 위해 가지고 박근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네. 분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까지도 대통령 만들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만들어보고 했는데 결과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오히려 보수 정치권에서 진정성 있게 개혁을 얘기하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준석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가서 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위험한 얘기 하지 마라. 네. 탄핵 얘기 하지 마라.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가서 아니다.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TK의 미래가 없습니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TK에서 지지해 준 것이거든요. 네.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은 가셔가지고 본인이 대구공항 이름을 박정희공항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격한 대비거든요. 과거와 미래. 네. 저는 이거를 TK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준석에게 조금씩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AI 산업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고 2000년대 들어서 민간의 창의력이 관료들의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큰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이 브랜드화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젠비디아 같은 얘기는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사이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멍청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AI 비전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구분에서 단언코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더 한심한 건 100조 하겠다니까 200조로 받아 올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뭐 도박장도 아니고 경마장도 아니고 100조 이야기하니까 난 200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책임감이 없는 정치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여야 후보들 중에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적어도 최근에 이런 이재명, 한동훈 같은 아무것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역시 우리의 안철수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이런 지적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는데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고 제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전문성과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용기 있는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 그러면 뭐 이제까지는 단일화, 뭐 연대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다른 분들과도 뭐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열어놓지만은 전혀 어떤 진전된 것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